만약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잃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작은 고집으로 시작됩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서서히 거리를 두고 결국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한다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가진 돈도 경험도 배경도 없던 시절에 자신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다름 아닌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있었기에 길이 열렸다고. 그는 장터에서 저울을 보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울이 바르면 거래는 오래가고 저울이 기울면 손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사람 사이의 저울입니다. 모르는 것을 솔직히 드러내면 저울의 눈금은 수평을 이루고 상대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허세와 자존심으로 덮어버리면 저울은 기울고 맙니다. 기울어진 저울은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결국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정주영은 한 거래의 자리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당당히 이 제품은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상대 사장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뭡니까?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래장 안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고 심장은 북소리처럼 요동쳤습니다. 사실은 근거 없는 자신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 깊이 깨달았습니다. 칭찬과 자신감이 반드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근거 없는 기세는 바람 풍선처럼 쉽게 터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반드시 증거로 바꾸어라. 말만 커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했을 때 오히려 신뢰를 얻은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아는 척을 했다가 큰 곤란에 빠진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허세는 짐이고 순수한 마음은 구명조끼다.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굴복이 아니라 더 멀리 보기 위해서다. 그는 또 시계추의 비유를 즐겨 들었습니다. 시계추는 좌우로 흔들리지만 중심을 잃지 않기에 시간을 정확히 잽니다. 순수한 마음도 같습니다. 비판이 와도 칭찬이 와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힘. 그는 나는 아직 모른다는 고백을 마음속 시계추처럼 품었습니다. 그 고백 덕분에 언제든 다시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낙인으로 굳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회의에서 한 번 말문이 막힌 기억, 두 번째는 그 기억을 피하려고 발언을 줄이는 습관, 세 번째는 저 사람은 늘 소극적이다라는 평판. 그러나 정주영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단 하나의 정확한 질문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수치가 기준으로 삼은 연도가 2022년인가요? 2023년인가요? 단순했지만 정확했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작은 무시는 쉽게 시작되고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끝내는 낙인이 된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은 이 흐름을 되돌린다. 저울처럼 정직하게 재고 시계추처럼 중심으로 복귀하며 질문으로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다. 인생의 닻을 내리는 힘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솔직한 태도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원합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강조했습니다. 칭찬은 달콤하지만 방심을 불러오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칭찬은 받아들이되 반드시 그 무게를 증거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진짜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의 기세는 말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검증의 습관에서 나온다. 여러분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저울은 지금 수평을 이루고 있는가? 내 시계추는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나는 지금 닻을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바람에 떠밀리고 있는가? 정주영 명언처럼 허세는 짐이고 솔직한 태도는 구명조끼입니다. 그가 빈손으로 시작해 수많은 난관을 뚫고 길을 열 수 있었던 비밀은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배우려는 태도,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지탱한 첫 번째 닻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인생의 닻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이어서 더 놀라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칭찬은 달콤하지만 자칫 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칭찬은 사람을 붕 띄우지만 뿌리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가 참 잘하셨어요라는 말을 반복하면
처음에는 힘이 납니다. 그러나 그 말에 맞추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고 결국 불안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칭찬이 쌓이면 마음의 저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정주영은 말했다. 칭찬은 기분이 아니라 책임이다. 책임으로 바꾸지 못하면 칭찬은 짐이 된다. 그는 젊은 시절 한번 크게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 현장에서 정 사장,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붕 뜨자 스스로도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질문이 들어오자 답을 하지 못했고 그 순간 거래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곧장 허세로 바뀌었습니다. 정주영은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칭찬은 증거로 바꾸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칼이 된다는 것을. 그는 이런 비유를 자주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 값을 지나치게 높이면 손님은 한 번은 속을지 몰라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칭찬도 같습니다. 근거 없는 칭찬은 잠시 달콤하지만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밥상에 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금만 많이 넣으면 음식은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칭찬도 똑같습니다. 적당하면 힘이 되지만 지나치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해지셨습니까? 반대로 따가운 지적을 들었을 때는 순간 속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걸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정주영은 말했다. 달콤한 칭찬보다 쓴 지적이 오히려 몸을 살린다고. 농사꾼이 걸음만 자꾸 주면 겉은 무성해 보여도 뿌리가 약해지는 것처럼 칭찬만 받으면 결국 뿌리는 무너진다고. 그는 직원들에게도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칭찬은 웃어 넘겨라. 그러나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정주영은 칭찬을 들을 때마다 도면을 다시 확인하고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칭찬을 책임으로 바꾸는 습관, 그것이 그의 사업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나 후배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존경스러워요라는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은 좋지만 동시에 그 말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노후 지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일수록 다시 한번 증거를 준비하는 것. 그 태도가 삶을 지탱합니다. 정주영은 강조했습니다. 칭찬은 밥상의 반찬과 같다. 조금이면 식욕을 돋우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배부를 수 없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매일의 검증이고 작은 성실의 반복이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칭찬을 내일의 증거로 바꾸는 습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칭찬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을 가르는 건 근거다. 근거 없는 칭찬은 사람을 망치지만 근거로 바꾼 칭찬은 신뢰를 만든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저울은 지금 수평을 이루고 있는가? 내 시계추는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여러분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칭찬을 기분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책임으로 삼고 있는가? 정주영 명언처럼 허세는 짐이고 솔직함은 구명조끼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두 번째 배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질 다음 이야기는 관계 속에서 기세를 세우는 법입니다. 말의 크기가 아니라 검증의 습관에서 기세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기세가 어떻게 사람을 끌어당기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세다. 기세는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는다. 근거와 성실에서 쌓이는 무게에서 나온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회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꼭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수는 적지만 언제나 근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군이 아무리 요란하게 외쳐도 손님은 결국 정직한 저울을 가진 가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관계 속 기세의 본질입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이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어떤 이는 큰 소리로 문제 없습니다라고 장담했지만 막상 땅을 파니 집안이 약해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반대로 그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태도가 곧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기세란 큰 소리가 아니라 무게다. 무게는 증거에서 나오고 증거는 성실에서 나온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가족 모임에서 말은 요란하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은 적지만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시간이 흐르면 결국 누가 더 신뢰를 받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기세는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고 작은 약속을 지켜온 기록에서 나옵니다. 정주영은 다리 공사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다리는 겉보기엔 화려해도 기둥이 약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신뢰라는 기둥이 없다면 아무리 멋진 말로 꾸며도 금세 무너집니다. 또 그는 바둑을 예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주도하는 듯하지만 결국 집을 차곡차곡 쌓는 사람이 이깁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순간의 소리보다 꾸준히 쌓인 약속이 결국 기세를 세웁니다. 여러분, 밥상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국그릇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금세 어색해지듯 관계도 작은 약속 하나가 무너지면 균형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켜내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정주영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언젠가 판을 바꾼다. 그는 실제로 어떤 공사든 약속한 기일을 넘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혹시 자제가 늦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것이 그의 기세를 세우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다. 기세는 관계의 저울이다. 저울이 기울면 상대는 금세 알아차리고 수평을 지키면 안심한다. 여러분도 직장이나 이웃 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늘 신뢰가 쌓이는 사람, 반대로 말만 요란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 결국 시간이 갈수록 누가 존중받는지는 분명해집니다. 기세는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정주영은 말했다. 기세는 꾸준함의 열매다. 작은 약속을 반복해서 지킨 사람이 결국 큰 일을 맡는다. 그 습관이 인생의 시계추가 되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한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목소리로만 기세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행동으로 기세를 세우고 있는가? 기세의 무게는 말이 아니라 약속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배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약속을 더 단단히 붙드는 힘, 바로 자기 규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이 어떻게 운을 끌어당기고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기세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주영은 덧붙였습니다. 그 기세가 오래가려면 반드시 자기 규율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자기 규율을 잃는 순간 운도 떠난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습관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쌓여 결국 삶의 큰 흐름을 바꾸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출근길에 몇 분 늦는 습관, 회의에 늘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습관.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결국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늘 같은 자리에 물건을 두는 습관, 이불을 개는 습관,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어느 순간 사람의 무게를 만들어줍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해이했다. 출근은 늦었고, 장부는 대충 넘겼고, 약속은 잊은 적이 많았다.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기계가 고장나고 일이 꼬였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으니 세상도 나를 소홀히 대하는구나. 그때부터 그는 규율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둥이 반듯하면 바람이 불어도 버팁니다. 하지만 기둥이 삐뚤어지면 작은 흔들림에도 금세 무너집니다. 규율은 사람의 기둥입니다. 하루를 바로 세워야 인생도 바로 섭니다. 정주영은 말했다. 규율은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지켜주는 토대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책상 위를 정리하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규율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긴 습관 하나 때문에 큰 일을 놓친 적,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지켜서 큰 신뢰를 얻은 적. 결국 사람의 평판과 운명은 자기 규율에서 갈립니다. 노후 지혜란 결국 매일의 규율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주영은 종종 농사에 비유했습니다. 밭을 하루라도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규율이 사라지면 잡초 같은 게으름이 금세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꾸준히 손질하면 밭은 제 힘을 발휘합니다. 규율은 인생의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그는 말했다. 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규율이 운을 불러온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실히 해온 사람에게만 기회가 찾아온다. 작은 습관이 큰 기회를 만든다. 여러분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규율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 인사를 하는가? 하루의 시작을 정리하며 출발하는가? 아니면 습관을 대충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규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정주영은 말했다. 규율은 자기 자신과 맺는 계약이다. 그 계약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도 믿는다. 규율이 무너지면 인생의 바탕도 흔들린다. 그러나 규율을 세운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작은 규율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하루에 맡기고 있는가? 성공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책상 하나를 정리하고 약속 하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배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규율을 더욱 빛나게 하는 힘, 바로 감사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사람을 끌어당기고 운을 바꾸는 문을 여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괜히 불평이 입에서 먼저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만 고생해야 하나?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데 불평을 입에 담으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라고 말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정주영은 젊은 시절에도 이런 순간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공장이 어려워 직원 월급을 간신히 맞추던 시절,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직원이 무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밥상도 그렇습니다. 반찬이 많지 않아도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감사는 인생의 국과 같습니다. 없으면 밥상이 허전하고 있으면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정주영은 말했다. 감사는 운을 불러오는 입구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의 그릇이 열리고 그 안에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담긴다. 불평은 그릇을 닫아버리지만 감사는 그릇을 열어젖힌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아침에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올 때 고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누군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했더니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진 적,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을 바꾸는 작은 전환점입니다. 정주영은 감사의 습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누군가 책상을 닦아주면 고맙네. 전화를 받아주면 고마워. 작은 일에도 반드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직원들의 얼굴은 부드러워졌고 공장 안의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공기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그는 말했다.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감사는 마음을 정돈하는 기술이다. 바쁠 때일수록, 일정이 꼬일 때일수록 더 의도적으로 고맙다라는 말을 입에 담아야 한다. 그 순간 마음은 풀리고 불안은 잠잠해진다. 여러분, 농사도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고맙다. 햇살이 나면 고맙다. 때로는 가뭄이 들어도 그것이 또 다른 배움이라고 고마워할 수 있는 태도. 그 마음이 결국 농사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날씨를 고를 수는 없지만 그 날씨에 감사하는 태도는 고를 수 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모이고 돈도 모인다.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의 힘이다. 여러분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평을 입에 담고 있는가? 아니면 감사를 입에 담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가진 것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큰 것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배움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다섯 가지 배움을 함께 했습니다. 순수한 마음, 칭찬의 역설, 관계 속 기세, 자기 규율, 그리고 감사의 마음. 이 다섯 가지는 정주영 명언 속에 녹아있는 인생 교훈이며 노후 지혜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배움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그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